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신 주최 측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마이크도 들고 뭐 얘기하고 이런 게 익숙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아까 목사님 얘기했듯이 그냥 현장에서 노동으로 잔뼈가 굵어 그러한 이제 그 여성의 한 사람이니까 좀 투박하고 세련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70년대에 인물을 직접 봤다 이것으로 좀 좋겠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앉아서 얘기할까요? 저는 고향이 황해도 연백입니다. 1사후퇴 때 엄마 등에 업혀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가 아마 4살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데가 지금 산업선교 있는 그쪽 그 옆에 대건학교가 있었어요. 대건학교 지금 없죠. 두산 그 기계공장 그 두산그룹 정문 앞에 그쪽에 이제 천막을 쳐놨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우리 식구가 이제 살았어요. 그러면 황해도에서 뭐 타고 나왔는가? 나룻배, 큰 나룻배를 타고 지금 화수동 무슨 부두예요? 그게? 화수부두 있잖아요. 그 화수부두에 내려서 사실 그쪽에 이제 정착하게 됐고 그쪽에 살다가 다시 두 번째로 이제 이사 간 데가 만석동, 지금 동구죠. 판유리 자리. 그쪽에 이제 가서 그쪽도 역시 이제 천막 생활을 했어요. 천막 생활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사 온 데가 지금 기찻길 옆 공구방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예, 기찻길 옆 공구방 그쪽에 살다가 이제 우회로 만석동 9번지 저기 처음에는 만석동 6번지 제가 저기가 6번지로 돼 있어요. 호적에.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동일방직이 첫 공장입니다. 저한테. 그때가 제가 나이가 18살이었어요. 18살이었는데 정말 그런 한참 18살이면 얼마나 이뻤겠어요. 솜털이 포송포송한 그런 아주 예쁜 소녀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이제 동일방직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동일방직엔 그 당시에 여성들한테는 상당히 정말 누구라도 거기 들어가고 싶은 그런 규모가 큰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먼저 언니가 거기 공장 다녔고 언니가 이제 과장한테 백을 써가지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땐 백이 굉장히 셌어요. 백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백을 뭘로 썼느냐? 그러면은, 그저 그 당시에, 60년대 그 당시에는, 영평도에서 조기, 금빛이 번쩍번쩍한 아주 싱싱한 조기가 나왔어요. 참 많이 나왔어요. 그 조기를 이제 한 개짝 갖다가 이제 뇌물로 바치고 그리고 제가 동일방직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동일방직의 첫 관문을 통과하려면 일단은 신체 검사를 해야 돼요. 신체 검사를 하는데 의무실이 있는데 가서 이제 여기 이제 가슴을 여기까지 올려. 그때 참 곤욕스러웠어요. 올려가지고 이렇게 청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상 없으면 적십자병원. 저기 이제 그 수문통다리 거기에 적십자병원이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래서 엑스레이에 이상이 없으면 통과. 그래가지고 동일방직을 하여튼 들어가서 다니게 됩니다. 나의 운명은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장 안에 들어가서 그 실을 끊는 걸 이제 이렇게 그 배워가지고 정방이라는 그 부서에 들어가는데 남들이 정말 다 이렇게 그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나이엔 저는 이제 그 공장에 그 들어가 기계 일부가 돼서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이렇게 주야 3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그 8시간인데 잔압을 많이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10대 때니까 뭐 12시간, 13시간 해도 뭐 문제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추후에 물론 알았지만 조합원이 한 1,500명 가깝게 있었어요. 근데 남자 이제 노동자들은 한 그 300여 명 가깝게, 나머진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남자들은 기계 고치는, 집 날르고 이제 이러는 거 하고, 여성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그 기계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거를 했습니다. 그 동일방직의 당시에 그 유니온 샵 제도라고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저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노동조합이 뭔지도 있는지조차도 이제 사실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근로조건, 이거는 뭐 하여튼 자세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로조건은 한 달 내내 휴일이 없었어요. 노는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내는 거야? 그럼 3교대니까 밤일 야간 끝나고 나오는 날, 그날이 노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자고 저녁에 자고 월요일 날 새벽 6시 또 일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놀지 않잖아요. 그렇게 했고 식사 시간이 따로 저희는 없었습니다. 몇 군데 부서에는 기계를 셔놓고 이렇게 그 식사하는 데가 있었지만 아주 드물었어요. 대부분 다 먹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3교대 새벽 6시에 그 교대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한 5시에 나와야 돼요. 그럼 그때 시계가 있었냐? 시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것도 나중에 알았지만 스피커를 하나씩 다 달아줬어요. 동네에. 스피커가 그 새벽 4시 반인가 5시면 나와요. 그게. 그럼 빨리 일어나서 닦고 그러고서 이제 그 가는 건데 우리 집에서 동일방직까지 도보로 10분이면 충분해요. 그냥 작업복 바람에, 여름엔 작업복 바람에 다녔고 겨울에는 작업복 속에다가 그냥 두꺼운 거 하나 걸치고 그걸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음공장에 목욕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물도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 만석동 그 동네 가보면 지금은 우물이 없어졌던데 우물 하나에 동네 한 동네가 다 먹어야 됐어요. 그러면 집에서도 제대로 못 닦고 공장 갔다 와서도 못 닦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그 옷은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가까우니까 근데 먼 데서 다니는 그땐 기숙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일방직 이제 이렇게 그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노무과 앞에 이제 그런 그 내중에 그 저기가 생겼지만 우리는 그냥 바로
바로 옷을 입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옷을 벗고 작업복 갈아입고 겨울에 그러고서 또 나올 때 퇴근할 때 하면은 기계 밑에다 그때는 봉투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나이론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다 이렇게 쌓아놓고 기계 밑에다 놓으면은 그 먼지가 수북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털고 입고 나오고 여름엔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그 직업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직업병이 둘을 가지고 있는데 위장 밥을 제때 못 먹으니까 또 이제 무좀 반드시 흰 운동화를 신어야 돼요. 운동화를 12시간, 13시간씩 신다 보니까 무좀이 안 걸리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직포 같은데, 그러니까 기계가 엄청 19세기 영화에 이제 그 섬유 공장들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기계가 굉장히 웅장하게 커요. 거기서 나오는 그 소음, 기계 소리는 엄청 요란하죠. 그런데다가 그냥 먼지는 막 그냥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떠다니고. 그래서 특히 이제 그게 더 심했던 데가 어디냐 하면은 직포라고 광목 짜는데 이게 굉장히 요란했어요. 그게 거기 수백 대가 모여가지고 막 그냥 하니 이 청각장애. 그래서 귀마개를 줘요. 귀마개를 주는데 귀마개가 이제 답답하니까는 잘 안 끼죠. 그리고 그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 실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려면은 겨울에도 하복을 입고 일을 할 정도예요. 그러면 여름에는 오죽하겠어요? 여름엔 말도 못해요. 근데 특히 직포는 그 풀을 매겨가지고 이걸 짜야 되니까 그 쉰내가 나는 데다가 그냥 땀내 나는 데다가 막 덥긴 하지. 그러니까 거기는 여름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땀때가 몰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 나중에는 꽈리같이 부풀잖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그 병원에 가서 째고 저기 하고 그랬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이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들어가니까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그 일본 놈들이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받은 거잖아요. 다 일본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기계 소리에 말소리도 안 들리는 데다가 일본 말로 하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도대체 한국에 왔는지 일본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든다면 반장을 갖다가 미마리, 바닥 쓰는 이걸 갖다 육각, 뭐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모르고 바켓스를 그냥 바켓스 했잖아요. 물통을 그렇듯이. 그러면 그 기계 소리는 요란하고 먼지는 휘날리고 말은 도대체 통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반장의 지시를 받고 그랬는가? 반장은 이제 그 빨간 줄에다가 호루라기를 달아요. 그 다음에 조장은 파란 호루라기를 달고. 그래서 이제 실이 많이 끊어졌어. 그러면 호루라기를 확 불면 나 부르는구나 하고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이게 뭐냐고 막 인상을 팍 이제 쓰면은 이게 실이 많이 끊어져서 야단 맞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 의사소통을 하면서 선발로 올려가면서 이제 그렇게 그 배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한 2, 3년 후에는 그 말을 바꾸더라고요. 미마리를 반장, 우리말로다가 이제 이렇게 차츰차츰 바꿔가더라고요. 제가 일당 70원을 받았잖아요. 일당 70원을 받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전태일 열사가 얼마 받았다고 그러더라. 나하고 조금 차이 있던데 월급이 제 날짜에 꼬박꼬박 나온다는 거. 그건 진짜 좋더라고요. 돈이 많든 싫든.
저는 그 70원을 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은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 열심히 했는데 제 이름이 이총각이잖아요. 이총각이니까는 이름도 특이한 데다가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공장에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칭찬 받잖아요. 관리자들의 아주 제가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뭘로 이제 내가 잘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생산 공장이니까 1분에 140보를 걸어야 돼요. 140보 표준에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근데 저는 150, 160. 얼마나 빨랐겠어요. 그래서 느릿느릿한 사람들은 그 생산부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데리고 와서 보라고. 그리고 기계도 제가 제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이제 뭐 냄비, 속옷, 나중에 돈 조금씩 주는 거 이런 거는 이 총각이가 이제 독차지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더 딴 사람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정말 그냥 몸이 으스러지도록 그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 모범생이었는데 모범생으로 일을 하다가 제가 그 소모임을 하게 돼요. 이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카톨릭 노동 청년회 언니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와인다라는 저희는 실을 뽑고 솜에서 실을 빼고 와인다라는 뺀 실을 갖다 감는데요. 거기를 거쳐야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을 좀 자주 갔어요. 자주 가가지고 그 언니들한테 제가 눈에 띄어가지고 포섭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언니들을 통해서 제가 화수동 성당 카톨릭 노동 청년회 거기에서 그 소모임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하게 되죠. 야간 때는 이제 낮에 하고 오전 때는 이제 나와서 또 저녁에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로 생활 나눔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생활 나눔을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훈련지가 하나 있었어요. 관찰, 판단, 실천. 요 책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준해서 생활 나눔을 하고 현장 예를 든다면 현장 들어가서 내 옆에서 일하는 동료가 고향이 어디고 나이가 몇 살이고 식구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천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관찰, 판단, 실천한 것까지 보고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실천을 했는가, 실천을 못했으면 왜 못했는가, 이제 그런 것까지. 그러면서 거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차츰차츰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1,500명 그때 추후에 알았지만 1,500명 가까운 그러한 현장 내에 소음을 털어서 실을 빼서 직조를 짜고 그러기까지 공정 과정이 23개 부서를 거쳐야 돼요. 23개 부처를 거쳐야 되는데 23개 그 부서 중에서 카톨릭 노동 청년의 그 언니들이 반 이상은 차지한 것 같아요. 반 이상을 뭘로 차지했냐? 그 언니들이 모범생으로 뽑혀가지고 반장, 조장 이런 거를 대체로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알았지만 공장장이나 생산부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뭐 그냥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우리들 노동조합 그렇게 막 분란이 많았을 때 그 언니들 별로
물론 퇴사인 사람도 많지만 있어도 별로 함께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양성 때 조하순 목사님이 언제 오시나요, 여기? 조하순 목사님이 이제 다음에 오셔서 말씀하실 텐데, 제가 그때 양성 때 조하순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조하순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뭘 받느냐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양지를 줘요, 노동자들한테. 근데 그때 목사님의 나이가 보니까 30대 후반이고, 제가 이제 그 밑에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2년 후에 들어오게 돼요. 들어와서 몇 군데 부서를 옮기시면서 일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선교 회원들이 처음으로 소임을 만들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카톨릭 노동 청년회를 통해서 전태일 열사의 죽음도 이제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노동조합을 알게 됩니다. 제가 돈 봉투에 노동조합비가 이렇게 꼬박꼬박 뛰어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냥 관심도 없어요. 당연히 이건 뛰어나오나 보다. 그렇게 되고 이제 대충 봤는데, 그러고 나서 노동조합을 알면서 이런 데가 있어? 그래서 노동조합을 이렇게 찾아가 봐요. 대충 얘기를 이제 듣고 관심을 이제 갔는데, 제가 일도 열심히 했지만 일주일 내내 야간하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야간 끝나는 아침에 1시간 이상씩 주임이 모여놓고 미주알 고주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몸은 그냥 지칠 대로 지쳤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서도 아마 좀 바른 말을 좀 했나 봐요. 바른 말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던 중에 하여튼 72년도가 이제 되면서 대의원 선출이 있어요. 대의원 선출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대의원이 선출돼 가지고 이제 지부장을 선출하는데, 지부장 임기는 3년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산업선교 회원들하고 GOS의 회원들하고 같이 이제 그런 회합은 각자 하지만, 또 노동조합에 관한 그런 교육이나 강의 같은 거는 이제 주로 산업선교에서 많이 해서 우리가 가서 이제 듣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성 지부장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대의원으로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선출이 됐죠. 그리고 이제 집행부에도 들어갑니다. 집행부에도 이제 들어가는데, 어영노조를 몰아내고 여성 집행부의 깃발을 올리게 된 중요 인물들은 주로 산선, GOS 회원들이 중심이 되면서 이제 그런 노동조합 최초의 집행부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1대에 이제 주길자 씨고, 2대에 산선 출신인 이영숙 씨, 3대 카톨릭 노동 청년회 출신 이총각이. 주길자 씨가 그러면 산선도 카톨릭 청년회 회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주길자 씨를 지부장으로 세웠는가? 그러면은 어영 노조에 유일하게 여성부가 하나 있었어요. 주길자 씨가 여성부를 오래 해왔어요. 그러니까 생소하게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됐고, 동의, 게이, 재게이 이런 것도 다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전혀 안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주길자 씨가 이제 하여튼 지부장을 해놓고,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니 우리가 다수를 차지했고 그 사람은 회원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주길자 씨가 됩니다. 근데 주길자 씨가 참 그런 그 운때가 좋은 거는 그때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 섬녀 쪽에 호황이었대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또 재미난 얘기는 우리가 한 번도 이게 총회 같은 걸 안 해보고 처음이잖아요. 처음 이제 그런 주길자 씨가 이제 선출이 돼가지고 43명 중에 우리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지부장이 이제 됐으니까 사회를 봐야 되잖아요. 사회를 보는데 이 반대파들 또 그 사측의 그 관리자들 또 이게 한국 최초의 여성집행부가 탄생됐다니까 얼마나 많은 기관에서 왔겠어요. 그 눈들이 다 사회자한테 쏠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한테 쏠리듯이 다 쏠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짝 얼잖아요. 이게 처음 해보는 건데 얼어. 그런데 이 남자들이 완전히 연맥이자고 해놓고 막 뭐 동의, 개의, 재개의 하면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하니까 이 사람이 조금 하다가 완전히 기절해서 나가 자빠져요. 졸도했어요. 졸도.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었죠. 졸도를 해가지고 병원에다가 이제 그 의무실에 가서 이제 입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총무로 뽑힌 그 친구가 이대 이제 그 지부장 했던 이영숙이가 사회를 보고 이제 마칩니다. 사회를 잘 보고 이제 마쳐요. 근데 거기서 그 관리자들하고 관리자 편에 서서 그 우리를 아주 애매했던 그런 그 남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니년들 1년도 못 해가지고 나부터 손 들고 나올 거라고. 근데 너무 잘했잖아요. 참 잘했습니다. 정말 그 똘똘 뭉치니까 무서울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정말 그래서 여성집행부가 한참 그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그런 그 민주적인 그 운영으로 권위 향상을 많이 이제 이렇게 그 해냈죠. 그 중에서 제일 이제 그 큰 성과를 이뤄낸 거는 임금 인상이죠. 뭐 노동자들한테는 임금 인상, 남녀 임금 인상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 격차를 굉장히 좁혀놓은 거. 그리고 월차, 생리휴가. 이거 월차는 이제 그런 그 한 달에 한 번씩 놀게 돼 있잖아요. 놀지 못하고 그냥 돈으로 나왔어요. 생리휴가는 없었어요. 이거 다 따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탈의실, 샤워장, 기숙사. 기숙사가 아마 주길자 씨 있을 때 만들진 않고 제가 총무 이영숙이 지부장 할 때 이렇게 한 것 같으죠. 그래서 만 3년 동안에 우리가 엄청 많이 그런 그 노동자들을 위한 성과를 많이 따냈죠. 그게 어디 쉽게 이제 예를 든다면 남자들 집권이 26년 동안 해왔습니다. 26년 동안 그 못다한 그런 조건들을 3, 4년에 걸쳐서 그렇게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대도 두 번째도 그걸 얘기를 했다. 재밌는 얘기. 주길자 씨가 남보원 씨하고 결혼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남보원 씨가 그 약장사 하면서 쇼 하잖아요. 그 가수들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그 지금도 동일방직 안에 그 체육관 시설이 큰 게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체육관을 세워놓은 게 아니라 그 상무라는 사람이 스포츠 계통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축구 아닌 이거 뭐죠?
배구죠. 배구 선수, 국제 선수들을 이제 몇 명 키웠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국회의원 나간다고 사표를 내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벼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다 내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약장수들이 와서 이제 약을 팔라고. 근데 조합원들을 모으는 거는 지부장 결정이 있어야 되고, 장소는 하여튼 저희 관리자들이 해주지만, 그 교섭을 하다가 남보원이하고 주길자 씨하고 이제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재밌죠? 그래서 딸 둘 낳고 잘 살았는데, 일전에 남보원 씨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대째 이제 이영숙이가 이제 파톤을 받습니다. 제가 그때 총무를 맡고. 근데 그때에 우리가 뭐 정말 그런 그 성과도 많이 냈고 등등등등 조합원들의 어떤 그런 그 단결력도 더욱더 이제 강화되고 우리가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켰거든요. 뭐 그 지부장하고 저하고 그 2시 퇴근반들 교육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한 40-50명 이렇게 꽉 차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고 지부장은 매일같이 현장을 매일같이 돌았어요. 그래야 이제 그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그 애로사항도 알게 되고 현장에 이제 그런 문제도 좀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제 그 현장을 이제 돌게 되는데 슬슬 저쪽에서 이 막말로 이 기집애들이 1년도 못 가서 손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웬걸요? 3년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현장 노동자들이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단결력도 과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노 싸움을 붙여가지고 여기 남자분들도 많으신데 남자들의 이제 약점을 해가지고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여성들은 거의가 다 미혼이었어요. 근데 이 남자들 몇 명을 이제 좀 부추겨가지고 그 부당노동 행위를 슬슬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발단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개의원 선거를 했는데 우리가 한 표가 모자랐어요. 사실 한 표가 모자라서 78년도 그 똥물 사건 오기까지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뼈저리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런 상집 대의원들을 골탕을 먹이냐면 현장의 반장까지 조합원이에요. 주임 계장은 조합원이 아니에요. 근데 반장도 어쩔 수 없이 관리자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잖아요. 반장, 조장, 그런 주임, 뭐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가 돼서 계속 노동조합의 간부들을 부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조은다고 심할서 써야 되고, 또 화장실 안 가요? 12시간씩 일을 하는데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 가면은 유독 시계를 보고 있다가 이제 또 그걸 타치하고 심할서 받고 또 출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는 자취생들이 참 많았어요. 숙사가 없으니까 5분만 늦어도 심할서, 나중에는 물론 뭐 5분 늦어도 뒤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결근하면은 그날 일당, 주유, 연차, 월차, 생리 다 들어가잖아. 4, 5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4, 5일씩 빠지면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그 협박을 해가지고 노동조합하고 이제 단절을 시키는데,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약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워낙 이제 그 산선하고 카톨릭 노동 청년들이 안에서 정말 열심히 그 관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적이 되지 않았는데. 조합은 간부들은 전임이었습니까? 노동조합의 전임은 두 사람이었어요. 지부장하고 총무. 근데 사실 뭐 지부장 총무가 언제 행정 같은 거 볼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서류를 볼 줄 알고 할 수 있는 뭐라 그러지? 지금 말하면은 그 사무원 한 사람은 우리가 쓰는 거예요. 노동조합에서. 그 사람까지 아니에요. 두 사람만 이제 상근을 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부당노동 행위가 시작되고, 현장은 현장대로 그렇게 막 너무 이제 그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게 저기 하면서 그 76년도 7월 3일 동안을 나체 시위를 하게 됩니다. 나체 시위를 왜 하게 되냐 하면은, 우리들한테 아무리 꼬투리를 잡을래도 뭐 잡을 게 없으니까, 뭐 엉뚱하게 이제 그런 주길자 씨가 했던 3년 동안에 그 회계장부를 다 몰수해 가요. 어디에서? 동부경찰서에서. 그럼 뭘로 해느냐? 우리가 이제 부당노동이가 하도 이제 심하니까 준법 투쟁을 하게 됩니다. 정시에 들어가고 정시에 나오고, 일절 잔압 연장 시간 안 하고, 그걸 이제 써 붙였는데, 써 붙인 날 바로 동부경찰서에서 나와서 총무하고 지부장하고 이제 그 연행해 가요. 다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부당행위다. 그래가지고 조합원들이 이제 그런 농성을 하면서 경찰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군복을 입었어요. 그때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그리고 척척 이제 몽둥이 가지고 이제 잡으러 오니까 노동조합으로 다 몰려왔어요. 노동조합이 글쎄 한 6, 70명 그렇게 모이면 꽉 찰 것 같은데, 거기에 몰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7월달이면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정말 숨통이 막혀서, 나중에 얘기 들었더니 숨통이 막혀서 옷을 벗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고, 또 하나는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옷을 벗으면 남자들이 손을 못 댄다. 그래서 벗었는데 역시 다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끌려가는 중에 이제 거기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그 경찰차 바퀴 밑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하고 막 그냥 대응해 싸우다가 이순옥이라고, 이름도 잃어버리지 않은데, 이순옥이는 정신찬란증을 일으켰고, 이돈이는 이 몸 이렇게 뒤틀리는 그걸 겪게 돼서 서울 여의도 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시켜요. 근데 그것도 압력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내보내요. 별 이상 없다. 그래서 이순옥이는 정신병원에 가서 한 3개월 치료받고, 이돈이라는 친구는 노동조합에다 이제 침대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간호를 한 달 동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그 친구들이 이제 나아졌죠. 그리고 이제 엄마 부모들도 정말 띠를 두르고, 자식들이 3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투쟁한다니까 어느 부모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바깥에서 막 그냥 같이 농성하고 띠들르고. 그 엄마들 중에도 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빵 사가지고 우유 사가지고 막 그 정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보내니까 그거를 도로 다 회수해 갈 거야. 먹이지 않고. 근데 나중에 그 담당 형사가 2명 있었어요. 담당 형사가 2명 있었는데 그 하나는 노무과 담당, 하나는 노동조합 담당. 그 2명이 형사이기 전에 그때 그 노무과하고 그 저기 노동조합 사무실하고 한 50m 거리 요 정도에 두고 사이에 있어요. 거기 잔디밭에 이렇게 막 그냥 뭐 3일 동안 못 먹었고 날은 덥고 그러니까 그냥 그 팬티파람에 다 벗진 않고 팬티 입으라 있어요. 나뒹구니까 정말 못 보겠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참 마음이 아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풀려났어요. 사실은 저희가 풀려나가지고 다시 노동조합을 이제 그런 정말 우리가 다시 사수를 했는데 그러고선 그 대의원 대회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원 대회를 하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 와중에 이영숙 지부장이 압력이 엄청 심했어요. 여러분들 상상 안 될 거야. 아마 겪어보지 않고. 그때가 어느 시절이에요? 박통 시절이에요. 우리는 박통이 그렇게 무서운 인간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지. 아마 그렇게 무서운 줄 알았으면 나도 쫄아서 못 듣지 않았겠나. 우리가 뭐 잘못된 게 있어? 우리가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인간 대우 받겠다는 것 뿐인데 뭐 잘못된 게 있는데 목사람이 설마 사람 죽이겠어? 근데 조하순 목사님은 또 우리 교육 받을 때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선동가잖아. 조하순 목사님 완전 선동. 야, 니들 있잖아. 감옥 가도 괜찮아. 별거 없어. 얼른 풀려날 거야. 그러니까는 이건 아무나 못한다고 이렇게 특별한 저기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고. 근데 우리들한테는 그때 뭐가 제일 두려웠냐면 보석에 빨간 줄 가는 게 제일 두려웠어요. 이제는 그거 없어졌죠. 보석에 빨간 줄 가면은 시집도 못 가는 줄 알았어요. 난 그때 시집 가려고 그랬거든요. 아, 이렇게 안 갈 줄 알았으면은 괜히 고민을 했잖아. 나 시집 가가지고 아들, 딸 4명 낳아서 오손도손 잘 살라고 했단 말이야. 남자는 어느 남자를 난 선호했느냐 하면 털털한 막걸리 타입 남자 좋아했어. 아, 근데 연애도 한번 못 걸었어. 그럼 뭐 동일방직 투쟁 때문에. 연애는 한번 걸 걸 말이야. 후회는 안 합니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이영숙이가 그 와중에 어떻게 회사를 그만두게 돼요? 결혼을 빌미로 해서. 그때 같이 그 배신감. 예를 든다면 적을 무찔러러 이 저기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무찔러야 우리가 살잖아. 거기 누가 있어야 돼? 선봉에? 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장이 총불이 저기 하고선 말이야 싸움 안 하겠다고 나오는데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영숙이 그 잔인 기간을 내가 이제 하고 정식으로 이제 77년도에 제가 이제 그 지부장을 맡게 되잖아요. 제가 3대째 지부장을 이제 맡게 되는데 요거는 그냥 아주 그냥 양념으로 얘기할게요. 그때 이제 그런 목사님 다음에 얘기하지 마세요. 조하순 목사님 산선 회원들 너무 예뻐하고 노동 청년의 회원들 좀 차별했어요. 특히 나.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해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영숙이가 시집을 가니까 이 총각이 성질이 있거든요.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영숙 씨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이영숙이 씨 갔단 말이야.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얘기가, 야, 총각아, 말이야, 참 좋은 사람이 있는데 너 시집 가려는 거야? 아, 그 말이 더 황당한 거잖아요. 하여튼 요건 양념으로 이제 웃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1년 좀 못했죠. 지부장을 막차 타가지고, 결국은 뭐 정말 본격적으로 이판사판이다. 뭐 우리가 어차피 지금 기울어졌는데 이판사판이니 투쟁이나 정말 후회 없이 해야 되겠다는데, 우리 집행부에 딱 여자 1세기였는데 남자 한 분이 있었어요. 이병국 씨라고, 부지부장. 근데 부지부장이 둘이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해병대 출신인데 얼마나 착해 빠졌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어쨌든 부지부장을 하면서 열심히 협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가 아주 그냥 여성 집행부를 이제 말살을 내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데 어떡하겠어요. 뭐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중앙정보부에까지 나와서 이영수 씨 퇴사하기 전에 압력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퇴사할 수밖에 없었지. 둘이 불러다가 노무과에다 놓고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안 들으니까 압력을 줘. 그 다음에는 이 총각 따로, 이영숙 따로 이렇게 이제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영숙이 그렇게 나가고, 부지부장 아저씨 또 만만하잖아요.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부지부장 아저씨한테 이제 압력이 올 기세예요. 이 아저씨가 얘기를 하더라고. 불러다가 몇 번이나 이렇게 여자들하고 손 떼라. 아니면 네가 여자들의 그 정보를 빼내와라. 그럼 너만은 살려주겠다. 그랬다는 걸 우리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아저씨 마음은 다 알겠지만 아저씨가 보다시피 우리가 이미 좀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고되면 시집가면 그만이지만 아저씨는 새끼들 있잖아. 그러니까 아저씨 그냥 여기서 사표를 내라고, 여기 부의부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아저씨 하는 얘기가, 야, 내놓으려면 진작을 내놔야지. 지금에 내놓으면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자기는 진짜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여자들하고 이렇게 몇 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여자들이 너무 잘하더라는 거지. 자기는 남자들이 있을 때도 이제 노동조합에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봤지만, 근데 내가 어떻게 잘하는 여성들을, 나만 살자고 여성들을 배신할 수 있는가? 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 그래가지고 124명 중에 유일하게 남자 아저씨예요. 사실 지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워가지고 고통 많이 받으셨어요. 그때 아이들이 어려서 돈이 한참 들어갈 때거든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대의원 선거를 정식으로 해가 잔임기간 끝나고 대의원 선거를 또 해서 이 총각이가 이제 지부장으로 사실 나가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딴 사람을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 복잡해진 것도 있었죠. 진작 나갔으면 괜찮았는데 안 나간다고 하다가 후보 등록 마감 한 10분 늦은 거, 그걸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온갖 저기를 다 이제 고초를 겪고, 하여튼 우리가 78년도 4월 1일 이렇게 해서 124명이 해고되잖아요. 근데 해고되고 나서 4월 26일 날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동자다.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우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밤새도록 화수동 성당 거기 가서 모임을
하고 그때 저기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애들한테는 전혀 비밀로 하고 하수동 성당에 모여서 교육을 한다고 그러고 통행금지 시간을 겨우 넘겼어요. 그러니까 집에 갈 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새벽 5시에 출근할 때쯤 현장을 들어가는 걸로 했어요. 그때 78명이 그 동일방직을 하여튼 그 어떤 여공이 출근을 일찍 하더라고요. 출근을 하니까 잠자다가 그 경비가 깨가지고 하품 하면서 문을 열어주니까 이 총각이가 몇 대다 그러고 그냥 탁 하니까 막 들어가는데 이게 발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막 자빠지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그리고 뒤에는 또 도망갈까봐 또 알리라고 있어요. 알리라고 아주 등치가 이렇게 큰 애가 있었어. 걔를 뒤에다 세우고 도망 못 가게 하고 우린 들어가고 하여튼 그렇게 작전을 다 짜고 현장을 들어가서 정방이라는 현장에 이제 거기 그러니까 일하는 노동자가 제일 많은 부서고 한 100여 명. 그리고 그 부서에 이제 노동 청년의 산설 회원들이 제일 많았어요. 거기 들어가서 기계에 하나씩 다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우리도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걔네들을 이제 끌어내서 같이 이제 투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얘네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는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몇 시간을 거기서 이제 버티다가 점심때쯤에 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니까 이제 우리들 지원하는 사람들이 정문으로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일방직엔 후문이 또 있어요. 대성목재 있는 쪽으로 후문. 후문으로다가 이제 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4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들고상 다 나와가지고 대기하에 있던 그 경찰차에 실어서 동부경찰서에 이제 다 갔어요. 그리고 총방하고 나하고는 주동자로 몰려서 이제 구속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훈방을 이제 시켜줍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그 감옥을 가서 한 10개월 가까이 이제 살다가 나오고 또 한 2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계속 복직 싸움을 하면서 고생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조하순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조하순 목사님이 산선에서 생활하셨어요. 근데 이 노동자들하고 생활을 하자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겠어요. 참 그 고통은 정말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제가 총각이라고 진 게 남자 동생 보라고 총각이라고 쳤는데 남자 동생이 장가 갈 때도 저는 감옥에 있어가지고 못 갔고 또 제가 도망 다닐 때 막내 동생이 결혼을 해서 또 거기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뭐 걔네들이 다행히 그래도 언니를 또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나를 분노케 했던 거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도망을 다녀야 되느냐. 그래도 도망가야 된다. 지금 나오면 또 감옥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소록도까지 갔었어요. 제가 전라남북도로 주로 다니다가 소록도까지 갔었는데 그때 현상금이 많지 않았지만 현상금도 붙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집이 어려워서 셋방을 사는데 그때 한참 중동 바람이 불어서 남자 동생이 중동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중동을 가려고 그러는데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이유는 누나 있는 데를 가르쳐주면 비자 내주겠다. 그때는 어떻게 뭐 감옥이든 뭐 지옥이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경찰서장 놈을 만나서 단판을 쳐야 되겠다 그러고 나왔어요. 지금 지난 한 달 전에 돌아가신 그 김병상 신부님
강원 원주에 계시는 지학순 주교님한테 이제 가서 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아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오니까 인천에 김병상 신부님을 소개해줘가지고 김병상 신부님이 저를 데리고 동부경찰서를 갔어요. 정복과 형사를 이제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순진하시죠. 우리 김병상 신부님이 데리고 가서 다 좋았는데, 그 정복과 형사 앞에서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그럼 꿇는 대로 꿇었지. 그랬더니 강복을 주는 거예요. 강복. 무릎을 꿇고. 그래서 강복을 받고 이제 잘 봐달라고 나가고. 근데 이 정복과장이 내 발로 들어왔으니까 달달달 떨면서 어디 높은 데다가 전화를 하면서 그래. 이 총각이가 자수했다고 들어왔다. 근데 그 자수했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수 안 했는데. 목적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리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왕 들어왔으니까 제가 경찰서장님도 꼭 좀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되겠으면, 그래죠.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리고 이제 경찰서장한테 갔어. 서장 앞에 이렇게 딱 갔는데, 긴 이렇게 탁자가 있는데, 거기 있으니까는, 인사 다 속고 다 이렇게 했죠.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근데 이제 그 비서가 이렇게 그 뜨끈한, 따뜻한 커피를 하나 내다 놓고 있고, 근데 그때 그 해고된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동일방직이 최초로 한 게 참 많아요. 72년도 한국의 최초로 여성집행부 탄생시켰잖아요. 최초로 블랙리스트 발급한 데가 동일방직이에요. 그 블랙리스트 때문에 2번, 3번 해고되고 7번까지 해고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간석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간석동 그 시장 그 뒤로 다 그런 시유지 땅이었어요. 거기는 부르도자로 그냥 밀어붙인다 그러고, 공장 다니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해고시키고, 등등등등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막내 동생도 나 때문에 목재단지에서 이제 조그만 목재단지에 사무원으로 일하다가 언니 찾아내라고 한나 형사가 찾아와서 해고됐어요, 사실. 그건 사직이죠,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해가지고 이판사판이다 하고 이제 서장을 만나러 갔잖아요. 내가 커피를 갖다 놨어. 그 얘기를 쭉 했어요. 서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내 여동생도 이렇게 됐고, 먹고 살겠다고 그 중동 가서 돈 벌어 오겠다고 하는 남동생, 나로 인해서 비자를 안 내준다니 이 말이 되느냐? 네, 그러고 또 누구는 이렇게 찾아가서 길거리에서 장사하는데 그 장사도 못하게 하고, 누구는 동네 찾아와서 빨갱이가 산다고 난리를 치고, 이게 무슨 정말 무슨 이게 세상이 있다고 세상이 있느냐고 이제 그때까지는 톤을 낮춰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장이라는 사람은 경찰서장이죠, 거기. 서장인지 소장이 하여튼 미쓰리 무슨 얘기인지 난 통 모르겠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내 옆에 이제 과장이 있었고 여기 이제 서장이 앉았고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해가 안 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똑같았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자기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대. 그래가지고 그때는 야, 이 개새끼야. 못 들었어? 이런 씨발놈. 그래놓고 이게 커피를 확 뿌려버렸어. 그냥 거기서. 그랬더니 이제 커피가 조금 식기는 했지만 뜨거웠겠죠. 그러니까 막 하니까 이 과장이 더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막 손수건을 꺼내서 막 해서, 너 이 새끼 나 올 때까지 왔어. 너 죽고 나 죽고 나 혼자 안 죽어.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잡히면 현상금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막 도망을 나왔어요.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막
도망 나와야지. 거기 있으면 또 구속되잖아. 그때 그 용기가 있어, 젊어서. 그래가지고 만 3일 만에 비자가 나왔어. 그래서 동생이 중동 가서 2년 동안 있어가지고 조그만 집 한 칸 그래도 마련해서 내가 체면이 쓴다니까. 지금 조그만 아파트 하나 이렇게 사는 것도 동생이 마련해줘 사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정말 그런 그 18세에서 지금 74세입니다. 제가 이 노인네 할머니가 되도록 굽이 사연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참 상처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운동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 처음에 공장 들어갈 때는 정말 그 가난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난은 나의 운명이고 부모님 잘못 만나서 이렇게 그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그 공장 뛰기가 돼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한없이 정말 슬퍼지고 그랬는데 그 가난의 현주소를 노동조합을 알면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제가 가난의 현주소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언니 공장 다니죠. 저 다니죠. 엄마 부두에 나가서 일해야 되죠. 그래도 하루 세 끼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부모님들 정말 그 시대에 참 어렵게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그 노동조합에 푹 빠졌어요.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 그래서 정말 그런 그 아무것도 몰랐을 땐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삶이라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의 어떤 그 부는 진정한 이웃과 함께 그런 그 참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그런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쟁을 통해서, 그 운동을 통해서 저는 그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고,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렇게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미국에도 정의와 평화 외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하고 죽어가고 이러는데 정의와 평화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정의와 평화는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거라고. 온몸으로 저는 그걸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 총각이가 결코 투쟁을 잘하고 혼자 잘나서 이렇게 온 거 아니죠. 저는 이 투쟁을 통해서 정말 많은 좋은 이웃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저의 전 재산 이상 가죠. 그분들의 함께 했던 그 덕으로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비록 별 볼 일 없지만 나름대로 어떤 정말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다동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의 그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똥물 사건, 뭐 나체 시위 사건을 하도 뭐 많이 알려졌고 또 여러분들이 또 얼마든지 인터넷 들어가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거에 많이 이렇게 저기를 안 했습니다. 사실 그 똥물 사건이 78년도 2월 21일 날 그 대의원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노동조합에다 일부러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만석동에 있는 그 경찰서가 파출소가 지금 없대요. 파출소에다가 보호 요청도 했어요. 그래서 경찰 5명 이러이러한 조짐이 보이니 여러분들이 좀 보호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이제 그날 보니까 2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섬유본부에서는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를 도왔어요. 우리를 도왔는데 그 다음에 이게 그 정보부가 깊숙이 개입이 돼가지고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자기네가 어떻게 할 저기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 편 서는 것보다는 사측 편에 서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아작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제 니네가 기울었다. 그러니까 인제라도 손 털고 나오면 얘들만큼은 다 봐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고를 당할 망정. 그러고서 그냥 하나도 하자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하자 없이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 투표를 야간 끝나는 그 노동자부터 이제 그 투표를 시작하는 걸로 해서 6시부터 해서 이렇게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10분 전 6시가 되니까 남자들이 그 고무바켓은 그때 있었는데 고무 장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가죽 장갑을 꼈더라고요. 그런 그 남자들이 5명이 고무바켓을 들고 들어와서 너 이년들 오늘 투표 하나 보자. 그러고 투표함 다 부수고 막 똥 뿌리고 막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이제 투표를 하러 오는 이제 그 현장 그 문에서 우리 투표 노동조합까지는 한 200m 이상 되죠. 한 150m 되겠다. 그렇게 되는데 그냥 하복 입은 채로 그대로 막 이렇게 뛰어오니까는 이 똥바가지를 든 그 남자들이 니년들 오늘 투표 못해. 어디 하나 보자. 그러고 막 뿌리는 거야. 누가 그거를 맞으면서 투표한다고 들어오겠어요? 도망을 가는 거야. 근데 끝까지 도망을 가는 사람들을 다 뿌리고 그러니까 그 애들이 노무가로 들어간 거야. 노무가를 들어가면 안 뿌리겠구나. 그러니까 진짜 안 뿌리더라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오청자 언니라고 이제 나보다 3살 위인데 그 언니가 기숙사에서 완전히 유관순 언니라고 우리가 저기를 했어요. 그 언니가 나이가 좀 먹었는데 좀 느려요. 그래서 이 언니를 해고를 시키지 않고 부서를 식당에다 내보냈어요. 그때는 그런 게 비일비재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달 만에 그 언니를 다시 원직 복직 시켰어요. 현장으로. 근데 그 언니가 그러기 전에는 전혀 노동조합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언니가 너무 고마우니까 기숙사 안에서 완전히 유관순이야. 그래서 그냥 조직 다 하고 등등 하는데 그 언니가 보이니까 그 언니한테는 똥바가지 다 버리고 좀 남은 걸 갖다 지금 묻지. 바켓스자 직접 세웠어. 근데 그 사진을 우리가 못 찍었어. 노동조합이 얼마나 가난한지 사진기 하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 우리가 조합비가 워낙 이제 그런 월급이 작으니까 조합비가 1.5%.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저 사진은 그 와중에 그래도 제가 앞에 사진관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사진관 아저씨한테 가서 막 흔들어가지고 이래저래 이러니 사진을 좀 찍어달라. 그래서 그래도 아저씨가 나와서 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똥을 뿌렸든지 이 부지부장 아저씨가 삽으로 떠내는 사진도 있어요. 근데 저 똥이 수십 년 묵은 거예요. 어디냐 하면 바로 경비실 있고 노동조합 있고 노동조합 옆에 의무실이 있는데 의무실 옆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오래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미리 퍼다가 놓고 밤새도록 이 관리자가 술을 먹인 거야, 이 사람들한테. 술 냄새가 풍풍 나더라고요. 저걸 이제 뿌리고 저것도 모르고 그냥 정말 저렇게 벼락을 맞다시피 했는데 그 완전히 이제 아수라장이 됐잖아. 이거 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아저씨가 와서 사진을 다 찍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쳤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우리를 어디든지 배신자가 꼭 있거든요. 우리하고 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고 하는 박봉래라는 그년이 요게 해도 괜찮죠? 그년이 우리를 배신하고 그 지부장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회사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 사진관을 왔더라는 거예요. 사진관에 와서 그 다음날 사진관에 와서 아저씨 어저께 사진 그거 찍어간 거 찾으러 왔다고 이러더라는 거야. 근데 이 아저씨가 가만히 보아하니 아닌 것 같더라는 그 느낌이. 그래가지고 안 줬다는 거야. 이미 찾아갔다고. 그래서 저 사진이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사건이 세계 섬유 국제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왔었어요. 기독교 협의체에서 참 일 많이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저 현장을 왔는데 저 사진은 잉크로 다 저렇게 해놨다고. 그래 놓고 또 국제섬유본부에서 일본 놈, 영국 놈, 미국 놈, 또 한국 놈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 서울 제오스의 본부 사무실에서 모여가지고 우리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 근데 서울 가면은 프라자 호텔 있죠. 거기서 몇 시에 그놈들이 거기서 묵어가지고 몇 시에 나온다. 그 소리를 이제 선교사 어떤 분이 해줬어.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택시를 잡아 타는데 우리도 같이 타가지고 우리가 글로 이제 끌고 갔어. 그래서 누가 그때 통역을 했냐면 손학규 씨. 손학규 씨가 그때만 괜찮았어요. 손학규 씨가 이제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데 이놈들이 지금 뭐라고 시부렁대는 거야? 그러니까는 몰라. 저 새끼들 시부렁대 나도 모른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조사를 다 해갔는데 그 정부에서 완전히 기생관광 시키고 돈 보따리 싸서 이제 이렇게 보내가지고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똥바가지 뒤집어 쓰고서 우리가 이제 4월 2일 날 4일 날 이렇게 이제 해고된 거죠. 답변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서장한테 항의하고 뛰쳐나갔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다시 붙잡히셨나요? 안 붙잡혔죠. 붙잡히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3일 만에 그 비자가 이제 나왔어요. 비자가 나와서 그래도 내가 누나로서 조금 좀 체면 처리는 했죠. 아마 그 서장도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쥐도 약이 오르면 고양이 문 다루잖아요. 그때는 이판사판으로 갔거든요. 그래 놓고 커피잔을 낯짝에다
끼얹을 때는 얼마나 내가 독이 붙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3일 만에 이제 그 해주고, 하여튼 동일방직 문제가 끊임없이 그냥 투쟁이 이어지면서 그 동부경찰서 그 경찰들도 이 비상 상태라 이 워커를 벗지 않았대요. 그 정도로. 그러고 아까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동부경찰서가 여기 있었거든요. 동부경찰서는 그 당시에 내 집 드나들듯 다녔어요. 진짜 많이 다녔어요. 진짜 얘기를 하려면 굽이굽이 진짜 많죠. 그러나 다 할 수는 없고 한정된 시간이라. 그러면서 저는 누구는 동일방직 때문에 신세 조졌다고 하는데 저는 신세 조진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삶을 찾았다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말 그런 학벌이 있습니까? 무슨 뭐 내세울 만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을 배웠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 모진 투쟁 몸부림치면서 하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얻어진 것은 역시 사람이 제일 소중하고 그러한 정말 함께 사는 삶이 진짜 삶이구나. 근데 쉽지는 모르겠어요. 요새 나만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혼자라면 힘들겠죠. 절대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함께라면 무엇인지 가능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네, 정말 중요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해고되고 그 고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만했고, 자만했습니다. 3년 동안 잘하고 4년째 들으니 문제없다. 그런데 그 자만과 어떤 정말 그런 그 교만이 사실 화를 불러온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이번 저희 그 행사 주제가 어느 노동자이고 이거를 준비하는 그 기간 중에 목사님하고 여기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된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길을 걸어봤는데 대략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다녔는데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그 길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동일방직에서 같이 도시사회 통일에 이어지는 그 길 코스를 조금 기억나시는데 물론 뭐 매번 같은 길로 그렇게 다니진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동일방직에 이제 숙사생들을 중심으로 거기 걸어다니는 거를 얘기한다면은 동일방직 그때는 거의 버스 타는 게 별로 쉽지 않았어요. 웬만한 데는 다 걸어 다녔어요. 제가 그때 송도까지 걸어 다녔어요. 송도까지. 동일방직에서 나와서 화수동 성당, 화수동 성당 있는 대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그 저기 거기가 어디지? 그 밀가루 공장, 동아 그 길로 해가지고 인천극장 있는 대로 해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가고, 주로 또 이제 그 자취하는 친구들은 거기 그 냉면집 골목 그 길로 많이 다녔어요. 그 길로 많이 다니고, 송월동에서는 역시 이제 그 지금 고가도로 있잖아요. 중국촌 있고, 중국촌 가기 전에 그 송월국민학교 다니고 이쪽에 이제 그 많이들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그 많이 이제 이렇게 왔고, 그러고 이제 하여튼 자취생들도 그 산업선교 근교에 많이 살았어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화수동, 만석동, 성월동, 화평동, 거기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걸어 다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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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부서진 공원 쪽이 한대촌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쪽을 이렇게 골목길로 합수동강. 지금 화도진에서 조금 이쪽으로 이제 인천극장 있는 쪽으로 오면 골목 하나 있잖아요. 거기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 그 길 많이 다녔어요. 그 길을 참 많이 다녔어요. 저희가 크게 어긋나. 예, 그 길을 진짜 많이 다녔어. 그리고 그때는 뭐 다방이었잖아요. 저도 선 참 많이 봤거든요. 인천극장 앞에 무슨 다방이야? 무슨 다방 앞에서 한번 선을 봤는데, 처음 선을 봤어요. 서울 사람인데 부지부장이 소개를 해줘서. 근데 내가 그때 투쟁하다 경찰서에 들어갔어. 구류 사러. 그래서 이제 그 부지부장이 약속된 날 나가서 이 언니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못 나왔다 오늘.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렇다면 더 보고 싶다. 그래서 몇 번 만났는데 결혼을 빨리 재촉하는 거예요. 결혼할 수 없다. 그랬던 기억나요. 그러면 수강 생활을 10개월 만이신 거예요? 10개월 조금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 하객동에서. 근데 참 혹독하게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총무는 완전히 합방. 여러 명이 있는 데에 들어갔고 나는 2명, 3명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 거기서 한 보름 있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징벌방. 징벌방이 왜 여기 감옥 갔던 사람 아시나? 구속되기 전에 검찰청 가면은 대기실이 있어요. 이렇게 고만한데 딱 요만해. 이것도 잘 못해. 그냥 거기에 징벌방에 있는데 거기서 주로 밥 갖다 주는 친구 그러더라고. 여기는 빨갱이들이 소위 빨갱이들이 많이 이렇게 산다고. 어느 땐 보니까는 거기서 이거 묶어가지고 밥 먹을 때만 풀어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서장인가 감옥 소장이 이렇게 둘러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는데 내가 첫 번째 칸이었어. 31번. 이름 대신 31번. 그래서 대답도 안 했어. 여기 높은 사람 뭐 왔다고 30번 고개 들래. 안 들었어. 끌어내래. 끌어내면 끌어내지. 뭐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한테 고개 들고 인사해? 안 했어. 그래도 끌어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물이 귀했는지 감옥을 갔는데 하나, 둘, 셋, 넷. 여사 칸이 네 칸이 있는데 내가 제일 첫 번째 칸이야. 근데 그 물이 귀하니까는 딴방들 다 이렇게 그 목욕을 시켜놓고 차례대로 이렇게 세워요. 딱 일렬로 이렇게 한 15명 되는 데는 한 2-3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바가지로도 머리서부터 이렇게 쫙 낀죠. 그래 놓고 비누칠을 하고 쫙 하고 머리 한번 또 하고 한 3-4 바가지. 근데 이제 옷을 다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첫 번째 판인데 거기서부터 옷을 벗어가지고 샤워실이 끝에가 있어. 거기까지 가면 이 사람들 할 일 없으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날 보러 하라는 거야. 나 안 한다. 여긴 안 하면 안 된대. 아니 내가 안 닦겠다는데 무슨 소리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총각에 끌어내려면 끌어내. 난 안 해. 그러니까 냄새가 나서 안 된대. 딴 사람한테. 끝까지 내가 거기서 목욕 안 한 걸로. 아니 그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 뭐냐. 근데 또 재미난 일이 있어요. 거기서 아기를 낳은 사람이 있어요. 총무하고 같이 있던 방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침을 몇 시에 먹어? 저녁을 3시 반, 4시 반에 4시에 먹어요. 그렇게 일찍 먹어요. 근데 임신한 사람이 하나 거기가 있대. 근데 간통이래요. 부평역
못 가서 고가도로 있는데 숟갈 공장 하나 있어. 한일 뭔가 숟갈 공장이 큰 거 있어. 이 아줌마가 거기 다니다가 총각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임신을 했어. 임신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판사가 몇 번 아저씨를 불렀대요. 이거는 아저씨가 합의를 봐줘야 나간대요. 임신한 사람은. 이래저래 이러니 애가 무슨 죄가 있냐. 애 날 동안만이라도 내보내야 되겠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를 낳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아줌마가 애 낳기 전에 간통들은 똑같이 나가요. 똑같이 법정에 서요. 같은 날. 근데 치장을 하는 거야. 이거 화장을 하는 거야. 거기 무슨 화장품이 있겠어요? 뭘로 했게요? 얼굴이 하얗게 하는 거. 어? 밀가루가 어디 있어요? 치약 있잖아요. 치약을 물에 타. 발라. 로즈도 발라요. 이것도 그려요. 뭘로 그렸게요? 퀴즈. 아니야. 그 방 앞에다가 간수가 여간수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인주를 갖다 놓잖아. 인주. 인주를 몰래 그 여간수 없을 때 찍어서 이걸 발라. 이거는 어떻게 까맣게? 도망 못 가게. 그 왜 창문에다가 그 도둑 못 들어오게 그 철망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녹이 많이 나니까 그거 뭐 녹 나지 말라고 뭐 바르는 거 있잖아. 그게 여름엔 녹아요. 그게. 그걸 찍어서 또 이걸 바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는 거야. 어? 그러고 나가는데 아니 새벽 한 4시 정도 됐나? 아이고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아기를 날려나 보다. 보니까 그 진통 소리가 한 15분, 20분 이렇게 났는데 응행하고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는데 막 간수들이 뭐 이거 탯줄을 끊어야 되니까 가위를 찾으러 다닌다. 막 그냥 분주하더라.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어리짐작 한 10분 이상 지났을 거야. 그게 아마 갖다 잘라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줌마는 아기 낳는 덕분에 석방이 됐어. 네? 석방이 됐는데 나는 아기를 한 번도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그 아기 낳는 날 저녁, 그 전날 저녁이 뭐가 나왔냐면 닭 통조림이 나왔어. 닭 통조림이. 근데 그 임신부가 한 8시, 9시 되면 배고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남겼다가 그거를 저녁 한 8시, 9시 되면 준대요. 근데 이 아줌마도 닭 통조림을 남겼다가 먹고 잔 거야. 총무가 그 방에 있었으니까 잘 알잖아요. 아기를 낳는데 그 냄새가 그냥 역하게 나면서 이렇게 볼을 쓰고 나온다 그러대. 볼을 쓰고 나오는 것도 있대요. 아기가. 네, 볼을 쓰고 나왔대.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아줌마는 아저씨가 간통해서 들어갔어. 근데 들어와서 아저씨가 사는데 당신은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당신도 간통을 해서 들어왔대. 아저씨가 나왔는데 이 아줌마가 아저씨가 들어가 있는 동안에 딴 남자하고 간통을 했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또 고발을 했어. 그러니까 이번에 여자가 들어왔어. 하여튼 재밌어요. 하여튼 예. 재미있는 얘기 많이 했죠? 네. 박수 쳐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전설이에요. 전설인데 이런 분들 계셔서 오늘 우리의 일상의 편안함을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감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감사라고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하지 말라는데. 배꼽 인사하지 말라는데.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시절을 저도 그냥 어린 나이였어도 저는 몰랐는데 또 간간히 뭐 이런저런 매체나 인터뷰하신 기록으로 좀 보긴 했지만 또 이렇게 그 태어나실 때부터 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성격까지 이렇게 다 들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우리 지난 과거를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이 배달의 도시학교 어느 여성 노동자의 그 사전 공부하는 취지로 마련한 첫 번째 강좌. 뭐 어쨌든 참 그 쉽지 않은 어떤 진짜 시기였고 경험이었는데 또 분들을 이렇게 유쾌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좀 역설적인 뭔가 좀 그런 뭐 느낌도 좀 들고요. 오늘 저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아시겠지만 그 5회로 마련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강좌니까 이후에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뭐 코로나가 뭐 어쨌든 좀 심각한 상황인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조심조심 하면서 계속 이어갈 예정이니까 내일 목요일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또 이승호 선생님 오신다고 해서 우리 문경수 선생님이 그 꽃을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전달식을 아우 너무 황송해서 어떡해요. 나 꼭 받을 정도 아닌데.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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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맙습니다. 아, 나 너무 이거 저기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아니요. 예, 고맙습니다. 이충박 원장님하고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IMF 때 쫄딱 망해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인천으로 왔는데요.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 낯설었는데 어느 날 그때 생활마당인가 예전에 그 알림마당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모래내 시장에 있는 청소네 집에서 그 자원봉사자를 이제 좀 구한다는 그 광고를 보고 인천이 너무 낯설고 아는 곳도 없어서 그런 데 가서 좀 이렇게 마음을 붙이면 좀 인천도 살고 싶은 곳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막내 지금 올해 22살인데요. 벌써. 네, 너무 예쁘게 잘 컸어요. 나중에 같이 드리고 올게요. 그 깐난쟁이 없고요. 아직 돌 안 된 깐난쟁이 맞아. 없고 네. 저희 큰딸, 큰아들 양손에 잡고 가서 제가 인천에 오기 전에 서울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종이접기 자격증이랑 따는 게 있어서 거기 가서 월요일, 수요일 1시간씩 이렇게 봉사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막 하루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만원 벌어서 그거 하루 살고 그럴 때인데 이제 끝나고 갈 때 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장님들 부르셨어요. 부엌쪽으로 부르셔가지고 그때 막 푸드트럭이 시작했을 거예요. 막 근처 빵집에서 이제 먹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지원해주고 할 때 이렇게 몰래 이렇게 막 가방에 넣어주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그 인천에 와서 처음으로 정말 이렇게 사람의 온기를 느꼈던 그런 원장님이셨고요. 거기에서 한 6개월 정도 제가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모세종 사무국장님 그분이 IMF가 터지고 이제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가정이 파괴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전일제가 처음 시작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그런 정보를 알려주셔서 오늘까지 제가 그 일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사로 지금 20년 넘게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열어주신 그런 원장님이세요. 제게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직장 다니다 보니까 자주 못 배우고 중간에 한번 그 자활센터 그때 한번 잠깐 찾아뵀었고 그 후로 쭉 못 보다가 그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작년 특별전 그 노동자의 꽃 그때도 가보고 싶었는데 낮 시간이어서 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다 그러길래 다른 일정 잡혔던 거 다 취소하고 지금 거의 한 17년 만에 원장님을 뵙는 자리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했지 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여기다가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아유 이렇게 아유 참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기억해 줬어. 아니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하나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러다 밤새겠네. 그 송대식 씨라고 혹시 아세요? 잘 모르지. 내가 이제 이래봬도 인제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졸업장도 있어야 돼. 다 대부분. 근데 그 200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죠. 이게 그때 이제 그 IMF가 터지면서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 관장을 했어요. 내가 행정적으로는 부족해도 뭐 사회복지 1급 이상 데려와라 나하고. 근데 그 이상 잘 알 수 있다. 이제 하여튼 됐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정부에서 우리 기관에 위탁을 줘서 내가 받아가지고 해서 일을 하는데 뭐 이제 농촌 분야 무슨 뭐 청소 분야 뭐 분야별로 이제 이렇게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농촌에서 농사 짓는 아저씨 중에 송대식 씨라고 완전히 그 술 주태백이 또 그 뭐지 알코올 중독자예요. 어쨌든 이런저런 인연이 돼서 과정 끝에 이 사람이 지금 나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나로 인해 가지고 술을 끊은 지가 지금 17년 됐어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일요일 날 밥 사준다고 참 의리가 있대 그 친구 정말. 그래서 밥을 얻어먹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내가 도망을 다닐 때 그 이 총각 그거를 검거하라고 명령을 내린 검사가 있어요. 그 검사가 그 단주 모임에 나온다는 거야. 난 모르죠. 어떤 놈이 검사인지 나 지시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장님 얘기를 그 사람한테 했는데 원장님이 너무너무 아주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대. 막 그냥 자기가 이제 좋게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검사가 뭐래냐 하면 그 여자가 얼마나 악질이고 그가 아주 못된 사람인데 당신 꼬시려고 그런다고 막 그러니까 아니라고 한번 만나보라고. 그런데 그 단주 모임을 또 전국에서 또 모임을 한 번씩 하더라고요. 대부도에서 한번 해. 그 사람이 그날 올 거래. 그래 내가 가자고 그래서 갔어. 가가지고 저 양반이 그 저기 나한테 저 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검사라고 그래서 아이고 가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 황당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분을 그 이제 이렇게 바닷가 그 밑에 가서 그동안 이제 과정을 쭉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하고 듣고 이제 그랬는데 이 검사가 그래 자기 너무 몰랐다. 자기 사실 너무 몰랐다. 근데 이 양반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이제 하여튼 거기 모이는 거야. 그래서 이 선생님하고 한번 식사를 좀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식사까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냐고 말이야. 내가 나 보니까 어떠냐고. 정말 악질 여자예요. 그러니까는 막 웃는 거야.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다니까. 오늘 세상은 자리 끝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렇게 선생님 오늘 제대로 했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이런 또 기회가 이렇게 흔치 않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 같이 기념 네. 한번 하는 시간으로